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용운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용운이라는 분은 이제 승려이면서 또 시인이기도 하시고요. 출가의 길을 이렇게 걸었던 보통 이제 10대 중반에 출가의 길을 걸었던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이후에 그 본격적인 승려 생활을 했죠. 본격적인 승려 생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성이라는 그 승려 최고의 체험을 했다. 이때 이제 견이란 건 깨닫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비폭력 투쟁 이런 것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마 간디, 인도에 있는 그 간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가의 소개를 보면요, 79쪽에 나오는데, 만해 한용운은 충남 홍성에서 홍성 출신이에요. 홍성, 충청남도. 그리고 이제 한학을 수업을 받으며 성장을 했고요. 16세에 출가해서 오세암에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요. 수개월 만에 이제 인정을 받아서 백담사에 가서 김연꼭 스님 밑에서 득도를 하고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계 탐방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도 갔다 오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27세에 다시 이제 백담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8년 30세 때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신문물을 시찰을 하고 조동종 대학 등 불교 대학에서 또 일시 수학을 하고 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강사 생활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불교 개혁 운동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조선 불교 유신론 이런 것들도 이제 원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34세 때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1912년부터 민족 대표 33인이 됐다는 말 나오죠. 그래서 그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33인의 그 한 명이어서. 그리고 이제 1919년까지는 그 조선 불교계를 대표했다고 나오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한 5줄에 보면 이제 월간지 유심의 발간, 그다음 밑줄 좀 치세요. 유심을 또 발간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선 불교의 근대화, 대중화, 교육 포교 이런 데 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쪽으로 넘어가시면요. 80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막 여러 번 이제 투옥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세 번째 단락에 3년이라는 중형을 치른 후 44세에 추록을 해요. 추록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불교계 차원을 넘어서 사회운동의 중심 영역으로 이제 확산돼서 심화되어 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이제 내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여기서 이제 한국 근대 시사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자리를 잡은 시집이 있지만 한국 시사를 지배한 어떤 주류적인 흐름과 좀 거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용운의 시는 이런 어떤 선시적인 계보, 81쪽의 그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 위로 올라가면 선시의 계보란 말 나오죠. 이 선이라는 것은 이제 참선한다는 그런 선자죠.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젠 부디즘이라고 합니다. 젠 부디즘. 이런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시의 계보를 읽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님의 침묵 이후에 1944년 6월에 그 시무장이라는 곳에서 입적을 하는데 이 심은 찾을 심자고요. 찾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나오죠. 우는 소지만 깨달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이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찾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시무장은. 거기에서 이제 입적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일왕의 신민이 되는 그런 것을 상당히 거부하고요. 창씨개명 이런 것도 거부하고 뭐 이런 분입니다. 아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의지로 시를 쓰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2쪽에 보면 이제 그 1929년에 그 광주 학생 의거 지원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그런 수형 기록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용운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면서도 상당히 이제 불교계 최고의 리더로 지목이 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용운의 작품 세계. 자, 첫 번째는요, 깨인자의 님과 중생의 님. 이걸 이야기할 수 있죠. 한용운의 작품 세계는. 그래서 이제 한용운의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 이 소리를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는 침묵.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또 타고나면 죄가 기름이 된다. 타고나면 죄가 기름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월의 이제 그런 그 시는 역설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이 군말, 님의 침묵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런 군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용운의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83쪽에 이제 인용문이 나오죠.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 나오죠. 이게 결국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존재. 또 상호 소통하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인용문 밑에서 둘째 줄 위에 나오죠.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가엾어서 이 시를 쓴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한용운의 님들은 어떤 이상, 인간들이 공경하는 이상, 이런 그 모두 이타적인 성취를 이룬, 뭐 예를 들면 그 석가모니라든가 이런 분들 다 이타적인 성취를 이룬 분이죠. 칸트도 마찬가지고 철학을 대표하는 그런 님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중생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좀 더 깨닫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용운의 군말이라는 시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5쪽으로 가면 개인 수행과 민족해방 운동의 문제라고 나와요. 2번에. 개인 수행. 그러니까 개인 수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승려로서의 수행이죠. 승려. 그러니까 개인 수행과 이런 그 민족 해방 운동의 문제. 자, 이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맥락이다. 거기 이제 그 밑에 인용문 나오죠. 85쪽에 인용문 밑에서 세 번째 줄 중략 두 줄 위로 올라가면 그 밑줄 좀 치세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터럭처럼 여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달게 받는 것이다. 이 터럭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털이죠. 털처럼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또 민족 자결은 세계 평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 민족 자결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윌슨의. 그래서 이 민족 자결이라는 것은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6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한영훈이 외치는 것은 자유와 평화다. 자유와 평화. 이런 두 단어인데 거기 여섯째 줄에 나오죠. 그러므로 자유와 평화를 잃을 지경에 있는 자 밑줄 치시고 이게 바로 이제 식민지 백성입니다. 는 그것을 저해하는 자 밑줄 치시고 일본 제국주의죠.
이와 맞서서 그것을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거기 87쪽의 작품 원문 및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 87쪽을 이제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자유에서 이제 복종이라고 나오는데, 이 복종이라는 그 시는 뭡니까? 시 전체적으로 그러니 그 역설의 논리죠. 역설의 논리 구조에 기초한다 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이 복종이라는 시는 상당히 공손한 어투가 많이 나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이런 말 나오죠. 계속해서 뭐뭐 하여요,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인용문에서 두 줄 끝에 내려가면 그는 교사나 모범적인 리더 입장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계몽적이라고 그래요. 계몽적. 이광수 작가의 그 스타일 이런 계몽적이죠. 그러한 권위적 합법은 택하지 않고 대신에 나약한 중생이 까마득히 위에 있는 님에게 공손히 말씀을 건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애시와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88쪽을 보세요. 88쪽을 보시면 거기 네 번째 단락에 그러나 다음에 이 길을 목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매우 좋아하는 세계. 범인이란 건 보통 사람이죠. 수만 년간 익숙해져 온 그의 세계를 포기하는 출세간의 단계. 그러니까 세간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길은 보통 사람이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런 그 자기만의 어떤 길, 수행의 길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89쪽에 보면 위대한 시종의 시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시가 나옵니다.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있어요. 89쪽에. 자, 이 알 수 없어요라는 그 시는 상당히 역설과 아이러니가 강하죠. 자, 마지막 그 두 줄 밑줄 좀 치세요.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시의 핵심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용운의 시는 일종의 그 아이러니와 역설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김소월과 한용운의 님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님을 보면 이제 김소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리감, 그다음에 시적자의 비탄이죠. 이런 게 강하다면 한용운의 님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믿음과 헌신, 또 임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망.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용운의 시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90쪽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도 보면 타고난 문제가 기름이 된다. 상당히 곤혹함을 느낀다는 거죠. 태워져서 소멸적인 존재인 제가 기름으로 변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역설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한용운의 시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91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진리에 대해 한 믿음에 불타오르는 이 화자, 그의 밤을 지키는 실천을 용맹하게 수행하고 있는 화자, 이렇게 나오죠. 그 한용운은 이제 계속해서 어떤 불교적인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용운의 님은 그 역사 정기적인 비평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일단 한용운이 승려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이제 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조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역사 정기적 비평이고, 역사 정기 비평은 비평 가운데 외제적 비평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3페이지에 보면 연구의 이제 그래서 이제 한용운의 92쪽을 먼저 볼까요? 문학사적 의의를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 밑줄 좀 치시면 한국 근대 물교시의 최고봉을 구현해낸 시인이다. 밑줄 치시고요.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한국 근대 정신사를 훌륭하게 지켜낸 선례. 선례라는 것은 이제 먼저 있는 복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한국 근대 시사에서 새로운 시적 관습을 제공함으로써 근대시의 개성의 외연을 확대했다. 그 외연이라는 것은 이제 밖으로 연장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긴 호흡의 산문적 외형을 띤 근대 자유시형을 제시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연구의 쟁점에서 이제 대승불교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불교는 대승불교와 이제 소승불교가 있죠. 그러니까 소승불교라는 것은 뭡니까? 나 자신만 해탈하면 돼요. 나 자신의 해탈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대승불교는 모든 사람 해탈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승불교는 쉽게 말하면 자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승불교는 45인승 버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 이런 게 대승불교고, 혼자서 자기가 득도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소승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운은 이렇게 불교적인 어떤 색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생각들을 아주 잘 형이상학적으로 묘사한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용운의 시들을 좀 이렇게 다시 여러 편을 보시면서 작품들을 감상을 하시면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